22페이지. 우리 이제 초나라 한나라 전쟁에 대해서 계속 저번 시간까지 봤어요. 그래서 한번 저번 시간에 배운 것들 빈칸만 채우면서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자, 진시 황제가 전국 통일하고 전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다 죽었죠. 이때 환관 조고, 그리고 네, 무능력한 왕자 호해, 안녕, 그리고 승상 이사가 유서를 날조해서 무능력한 황제가 황제로 즉위하게 됐죠. 이때부터 중국은 다시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는데, 자, 제일 먼저 반란을 일으킨 농민들, 진승, 오광, 기억나죠? 이거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왕후, 네.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때부터 많은 농민 반란이 일어나거나 하면은 이 진승 오광의 이야기를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누구든 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분이 이렇게 농민이고 미천한 사람이지만 누구는 처음부터 왕이었어. 나도 왕 될 수 있어. 자기의 반란을 정당화시키는 어떤 구호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 예를 들면 비교해서 본다는 거예요. 너희 혹시 저 고려시대 무신정변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무신들이 차별받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구슬든 문신들을 다 때려 죽인 사건이에요. 그 무신정변 때 최고 권력자가 최충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최충원 집에서 잡일을 하던 만적이라는 노비가 있었거든요. 일만 만자에 쌀을 적자. 뭔가 예사롭지 않은 이름의 이 노비가 어, 너무 좀 불합리한 대우들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이 만적이 등이 넓었다 그래요. 왜 이렇게 남자들 몸 중에서 이렇게 네모진 몸 가진 몸들 있죠. 멋있는 몸들. 이게 좀 풍채 좋은 사람들. 빨리 와. 자, 근데 만적이 등이 좀 넓었다 보니까 최충원 집에 왔다 갔다 하던 정치인들이 만적 보고 야 이놈아 이리 와봐라 이랬다 봐요. 자, 그 다음에 만적한테 엎드리자고 하고 그 만적 등 위에다가 바둑판을 올려놨어요. 그리고는 그 정치인들 둘이 거기에 바둑을 둔 거예요. 만적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짜증 났겠죠? 자, 그래서 만적이 저 귀족들이나 정치인들을 한번 다 죽여버릴 생각을 가지고 그 동네 노비들을 다 모아요. 자, 노비들을 모은 다음에 네, 만적이 또 이런 연설을 해요.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는가? 이 말은 근데 원조가 중국이라 그랬죠? 그 중국에 누구? 진승과 오광이죠. 네. 자, 항우의 초나라, 유방의 한나라가 5년 동안 전쟁을 벌였죠. 여기 최후의 승자는 유방이었죠, 유방. 자, 근데 유방은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이제 과거에 자기를 도왔던 여러 제후들 한때는 힘을 합쳤지만 천하를 통일하고 나니까 저마다 땅도 요구하고 돈도 요구하고 이거저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유방한테. 자, 그래서 유방이 이 자기를 한때 도왔던 동지들을 하나하나씩 다 죽이고 제거했다 그랬죠. 자, 이런 것들을 제후 억멸책이라고 하고 우리 대표적으로 국사부상 한 한신이 원래 제나라 왕이었죠. 제나라 멸망시킨 다음에 자기 왕으로 임명해달라 그랬는데 유방이 막 화냈다 그랬잖아요. 예. 처음에 근데 장량이 꾀를 이제 써가지고 한신을 왕으로 임명해줘야지 한신이 유방을 잘 따를 것입니다 해서 한신이 제왕으로 임명됐는데 유방이 천하 통일하자마자 한신을 바로 초왕으로 자기 맘대로 옮겨버리고 이것도 불안하다 그래서 유방이 천하 통일한 다음에 중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초나라 근처에 왔을 때 한신이 마중 나왔을 거 아니에요. 유방이 왔으니까. 이 한신을 병사들을 시켜서 갑자기 잡아요. 자, 그 다음에 한신을 초나라 왕인데도 초나라에 냅두지 않고 한나라 수도 장안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는 초왕에서 하나 강등을 시켜요. 한신이 회음연 출신이었죠.
그 회음면에 있는 강가에서 왜 그 저 할머니한테 이렇게 뭐 밥 얻어먹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예. 그리고 그 회음면에 있는 그 시장에서 왜 그 가랑이 뭐 이렇게 기어다니고 그랬잖아요. 그 회음 후로 강등이 돼요. 후는 제후의 어떤 하나 등급이죠. 자, 그러다가 유방이 저기 저 대나라 왕이었던 진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유방이 이걸 진압하러 나가요. 자, 이때 유방이 없는 틈에 평소에 한신이 위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었는데 유방의 부인. 누구죠? 맞아요. 여치라는 부인이 있었죠? 유방이 황제가 됐으니까 이 여치는 여황후가 됐죠? 빨리 와. 자, 그래서 이 여치가 유방이 잠시 수도를 비운 틈에 한신을 불러다가 죽여버린다고. 이건 뭐 여치의 잘못이기도 했지만 유방은 이 보고를 듣고도 크게 슬퍼하지도 않았다 그래. 한 번은 한신과 유방 간에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자, 유방이 그 한신을 불러다가 한번 물었다 그래요. 어, 장군이 보기에 내가 병사 몇 명 정도 그 이끌고 컨트롤할 수 있을지를 물어봤어요. 한신한테. 자, 그랬더니 한신이 몇 명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한 1000명 정도 인솔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본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럼 유방이 한신한테 그러면은 한신 당신은 군사 몇 명 정도 부릴 수 있어? 물어봤단 말이에요. 한신이 여기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0만 명? 1000만 명? 찍어봐봐. 더 업이에요, 업.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다 익선. 네.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유방이 이거 듣고 어땠을까요, 기분이? 발끈했겠죠. 자기 부하가 자기는 1000명밖에 건드리질 못하는데 자기는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신한테 발끈해가지고 그러면은 너 따로 독립해가지고 네가 왕하지 왜 내 밑에 지금 이러고 있어? 내 밑에 잡혀가지고 이러고 있어 하고 한신한테 핀잔을 줬어요. 그랬더니 한신이 이렇게 끝마디에 덧붙이죠. 저는 병사를 많이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고 황제 폐하께서는 장군을 1000명 인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돼요? 유방이 이 얘기를 듣고 그제서야 화난 거를 풀고 웃었다 그래. 자, 그러니까 사람은 자마다 자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한씨는 병사들 부리는 거에 능했고 유방은 누굴 잘 부렸어요? 장군들을 잘 부려가지고 그 황제 자리에 올라간 거죠. 결국 한신같이 유능한 신하들을 다 죽였어요. 토끼 사냥이 끝나니까 사냥개들은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삶아버렸죠. 호사, 백팽. 팽은 습는다란 뜻이었죠. 예. 자, 요 빈칸은 앞으로 이제 수업 나간 거를 너희들이 이제 숙제로 여기 빈칸 채워오시면 되고 뒤로 넘어가 보세요. 23페이지. 유방이 자, 이렇게 굽이쳐 흘러가는 강이 무슨 강이에요? 요, 하. 그죠? 요하. 하가 물이란 뜻이 있죠. 강이란 뜻이 있죠. 이 강의 이름은 요예요, 요. 그럼 요하의 동쪽은 뭐라 그래요? 요동이라고 하죠. 요하의 서쪽은 뭐라 그래요? 요서라고 하죠, 요서. 요동과 한반도 북부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 요동과 한반도 북부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 이름이 조선이란 나라였죠. 이 조선이란 나라는 우리 14세기에도 조선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때 조선을 옛날 조선이라 그래서 무슨 조선이라 그래요? 고조선이라고 부르죠. 들어봤죠? 음. 그리고 조금 더 요 위쪽에 동호라고 불리는 오랑캐가 또 있었어요.
호는 오랑캐 호자예요. 중국인들 입장에서 동쪽이기 때문에 동호라고 불렀어요. 진시 황제가 쌓아놓은 만리 장성. 만리장성 위에 어, 사막이 있어요. 이 사막이 고비 사막이에요. 무슨 사막? 고비 사막. 고비 사막 아래를 그냥 이건 알아두세요. 막, 남. 고비 사막 위를 막, 북. 이 막남과 막북 일대를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만리장성을 넘어오기도 했던 중국인들 입장에서 사나울 흉자에다가 안존 한자 다 붙여서 노비 노자 써가지고 흉노. 너희 그 몽골 들어봤죠? 몽골이란 나라의 먼 조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흉노족. 그리고 여기 이렇게 기다랗게 흘러가는 이 강이 무슨 강이에요? 누런강. 그쵸? 황허죠? 황하. 그리고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황하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지류가 하나 있다 그랬죠? 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게 본류라면은 그 지류라고 하는 건 손가락 지자 써가지고 새끼강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큰 강의 본류에 흡수되는 새끼강들. 그 지류라고 하는데, 자, 황하의 유명한 지류 여기가 위, 네, 위수라는 강이었죠. 위수. 황하의 지류예요. 지류. 조그만, 그러니까 양재천이나 탄천이나 이런 강들은 한강의 지류들이잖아요. 한강에서 이렇게 뻗어져 나온. 네. 위수. 위수 위쪽에 있었던 진나라의 수도가 함, 어디였어요? 양이었죠. 기억나죠? 그죠? 함자가 북쪽이란 뜻이 있어가지고 위수의 북쪽에 있었다 그래서 함양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진나라 수도. 이 함양 주변에는 함곡관, 뭐 무관, 소관, 산관 해가지고 네 개의 관문이 있었죠. 그리고 요 함곡관 안쪽에 요 관문으로 둘러싸인 요 지역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관 안쪽에 있다 그래서 관, 관중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관중을 차지하는 자가 천하를 차지한다. 자, 그리고 초나라 의제가 항우랑 유방한테 그 관중에 먼저 들어간 사람을 관중왕으로 임명시키겠다 그랬잖아요. 누가 먼저 들어갔죠? 유방이 먼저 들어갔죠. 네. 자, 근데 함양이 항우한테 어떻게 됐어요? 다 불타버렸죠. 예. 그래서 함양은 폐허가 됐어요. 도시로서 기능을 못해요. 유방이 이제 항우를 멸망시킨 다음에 이제 수도를 어디로 정할까 고민을 했는데 함양은 이제 안 되잖아요. 유방은 관중 밖에 옛 주나라의 수도였던 낙양이라는 곳이 있어요. 낙수라는 강이 흐르는 곳의 북쪽에 있다 그래서 낙양이에요, 낙양. 이 낙양에다 수도를 정하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유방의 꾀주머니, 그 노인의 신발을 주웠던 장량이 있었죠, 장자방. 자, 장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하가 지금 안정되질 않았고 항우는 무너뜨렸지만 그 항우를 무너뜨릴 때 도왔던 옛 우리 동지들이 지금 다시 야심을 가지고 유방 황제 당신에게 칼끝을 돌릴 수가 있으니까 안전한 곳으로 수도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낙양에다 수도 정하면 안 되겠죠? 낙양은 이 관 밖에 이렇게 평야지대라 가지고 농사 짓고 여기저기 이제 사람들 보내서 뭐 교통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데 적이 쳐들어오면 막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험준한 이 함곡관 안쪽에 관중으로 다시 수도를 정하는데 이번에는 위수의 바로 아래쪽 남쪽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요. 이 도시가 장안이에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장안. 장안은 지금 중국 사람들이 서안이라고 부르죠? 이걸 중국어로 읽으면은 시안 이렇게 읽죠? 네, 장안. 그래서 이쪽에다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 도시 이름이 뭐라고요? 장안. 네. 중국 사람들 인식에 서쪽의 수도다 하면은 장안이에요. 그럼 동쪽의 수도는 어딜까요? 낙? 낙양. 네. 중국인들 인식에 서쪽의 수도하면 어디라고요? 장안. 동쪽의 수도하면
낙양이에요. 그럼 북쪽의 수도는 어딜까요? 중국이 대신. 북경이겠죠? 북경은 중국어로 읽으면 뭐라고 그랬죠? 세 글자로? 베이징이죠, 베이징. 지금 중국의 수도. 그러면은 남쪽의 수도는 남경인데 남경을 중국어로 읽으면 난징 이렇게 읽어요.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중국 사회 중요한 도시들이에요. 아무튼 유방은 장량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관중에 있는 장안에다가 수도를 새로 건설했다. 장안이라는 수도를 새로 건설했다.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신을 잡아다가 죽이고요. 뭐 진희 그리고 팽월 유방을 도왔던 사람들, 유방과 성씨가 다른 사람들을 다 이제 공격해 들어가서 죽이거나 영포 이런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 다 전투에서 다 죽이거나 아니면은 속인 다음에 불러들여서 다 죽인단 말이지. 네. 토사구팽을 한 거죠. 그리고 그 팽월이나 한신이나 뭐 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던 땅을 다 누구에게 줬을까요? 유씨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줘요. 자기 형이나 자기 동생이나 아니면은 자기 형의 아들이나 자기 동생의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 지역을 다스리라고 하고 왕으로 임명한다. 자, 이렇게 해서 천하는 다 누가 지배하게 된다? 유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지배를 하게 돼요. 유방은 장안과 장안 주변을 다스려요.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은 다 유씨성을 가진 왕들을 임명해가지고 다스리겠단 말이에요. 자, 요렇게 왕이나 제후들한테 땅을 줘가지고 다스리게 하는 거를 봉건제라고 하죠. 예.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제후들을 못 믿어가지고 자기가 다스리는 땅에다가 군이나 현 같은 행정구역을 설치한 다음에 관리를 보내가지고 직접 지배하는 걸 군현제라고 하죠. 기억나요? 근데 이 시스템은 지금 유방이 수도 주변은 군현제로 다스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제후들을 임명해가지고 봉건제로 다스리는 거죠. 이렇게 군현제와 봉건제를 섞은 거, 이제 소위 말해 절충한다고 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군국제라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 근데 유방이 군국제 하고 싶어서 군국제 했을까요? 나머지 지역들을 다 직접 군현을 설치해서 지배할 만한 힘이나 이런 것들이 병사력이 병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믿을 만한 유시성을 가진 제후들을 임명해가지고 다스리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면은 유시성이 아닌 제후들을 멸했죠? 이거를 이제 나중에 너희 뭐 좀 어려운 역사책을 보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성제후 이게 뭘까요? 이성제후가? 맞아요. 이성은 자기랑 다를 이자란 말이에요. 예. 다른 성을 가진 제후들을 유방이 뭘로 바꿨어요? 다 유씨성을 가진 동성의 제후들로 바꾸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하는 누구의 천하가 어느 씨의 천하가 된다? 유씨의 천하가 된다. 그리고 유방이 이런 원칙을 남겨요. 앞으로 유씨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왕이 될 수 없다. 자, 근데 이걸 처음으로 깬 사람이 누굴까요? 한나라 말기에. 한나라 망해갈 무렵에. 왕망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더 유명한 사람. 조조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삼국지에? 삼국지에 조조 들어봤어요? 유비, 관우, 장비, 그리고 조조 있었죠? 그 조조가 한나라 마지막 황제였던 헌제를 무력화시키고 자기가 위나라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조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않았겠죠. 반발했겠죠. 근데 조조가 힘이 당시 이제 한나라를 뒤덮을 만했기 때문에 이걸 다 눌러버리고 결국은 한나라를 이제 조조 아들 때 이제 멸망을 시키죠. 그런 얘기들 아무튼 뭐. 자, 이제 유방은 요런 작업들을 한 다음에 진시 황제가 여기다가 만리장성을 왜 쌓았을까요? 누가 쳐들어오니까 자꾸? 흉노가 자꾸 중국인들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방은
네, 흉노를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천하도 통일했겠다. 무려 30만이나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 흉노로 쳐들어가요. 당시 흉노의 군주는 묵특이란 사람이었어요. 성은 뭐 난제 묵특. 특이하죠? 자, 근데 묵특 아버지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난제 두만이에요, 두만. 흉노의 초대 임금인데 흉노에서는 임금님을 가리켜서 왕이라고 안 불러요. 황제나 왕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렀을까요? 오, 맞아요. 얘네들은 임금을 택리, 고도, 선우 이렇게 불러요. 자, 여기서 택리는 이걸 이제 한자화한 표현인데 이쪽 흉노 애들이 쓰는 표현으로는 이거를 탱그리 이렇게 읽어요. 탱그리. 탱그리. 탱그리는 하늘에 있는 이 유목민족들이 믿는 신이에요. 지금도 이 탱그리 신앙이 몽골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고도는 뭐 위대하다. 네. 선우는 뭐 이렇게 아들이면서 임금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아무튼 위대한 하늘의 임금님, 위대한 하늘의 신이라는 뜻을 가진 탱리 고도 선우라고 그 임금님을 가리켜서 불렀고 줄여서 그냥 선우라고 불렀어요. 이들은 임금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탱리 고도 선우라고 근데 줄여서 뭐라고 했다고요? 선우라고 불렀다고. 자, 흉노의 초대 1대 선우가 두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두만은 아들이 많았는데 예뻐하는 첩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있는데 그 첩의 아들한테 선우자리를 물려주고 싶었어. 근데 두만의 큰아들 이 묵특이 능력이 좀 탁월했단 말이에요. 근데 두만은 이 묵특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기 자리를 좀 위협할 만한 능력이 있고 아들이지만 좀 뭐랄까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아들 있죠. 자, 그래서 이 두만이 묵특을 이웃 부족에 보내요. 동호라는 이웃 부족에 보낸단 말이에요. 자, 인질처럼 보낸 거예요. 묵특 입장에서는 어, 이렇게 자기를 인질로 보내는 이런 처사가 되게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서 묵특이 이 동호회 갔다가 동호회에 있는 좋은 말을 하나 훔쳐가지고 흉노로 도망쳐와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두만선우가 어떻게 보면은 동호랑 좀 잘 지내보려고 아들을 인질로 보낸 건데 그냥 도망쳐 나온 거잖아요. 아버지 의사를 자꾸 거스르는 행동을 하면서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자, 묵특이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언제 저 아버지 손에 죽고 내 동생들이 내 자리를 차지할지 모르겠다라는 위협감이 들어가지고 아버지를 먼저 제거하기로. 자, 그래서 묵특이 하나 이제 그런 암살 연습을 하는데 먼저 자기가 평소에 잘 타고 다니는 말이 있었어요. 묵특의 에마, 사랑하는 말이죠. 자, 묵특이 자기 부하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내가 이렇게 쏘면은 피리 소리가 나는 휘 하고 피리 소리가 나는 화살을 쏘면은 너희들은 그 화살을 내가 쏜 곳에다 같이 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 소리 나는 화살을 명적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명은 그 울다라는 뜻이에요. 쏘면은 뭐가 나는 활? 피리 소리가 휘 하고 피리 소리가 나는 화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화살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명적으로 쏘서 맞추는 게 있으면 내 부하인 너희들도 그걸 같이 쏴 맞추라고 명령을 내린다. 평소에 묵특이 아주 사랑하고 잘 타고 다니는 에마가 있었는데 어느 날 묵특이 부하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그 에마를 향해서 명적을 휘 하고 쏴요. 자, 그래서 그 명적이 에마한테 가서 탁 하고 꽂혔어요. 자, 그랬더니 몇몇 부하들이 뭐야 하다가 몇 명은 쐈어요. 근데 몇 명은 묵특이 그쵸?
목적이 평소에 좋아하던 말이니까 이걸 썼을까요, 못 썼을까요? 못 썼단 말이에요. 반이 쏘고 반이 못 썼다 그래요. 못 쏜 사람 반을 어떻게 했어요, 북측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려. 이번에는 북측이 평소에 아주 예뻐하던 여자친구, 애첩이 있었죠. 이 예뻐하는 여자친구 있었는데, 자, 부하들을 모아놓고 이 여자친구한테 화살을 뿅 하고 쏜 거예요. 사람이죠? 근데 맞았어요, 여자친구가. 자, 목적 주변에 있던 그 부하들 중에서 또 반이 애처을 향해서 화살을 쐈어요. 반은 또 못 쐈단 말이에요. 그 반을 또 다 어떻게 해버렸을까요? 다 죽여버린다는. 자, 그 다음에 두만선우가 타고 다니는 또 말이 있었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뭔가 아버지를 죽이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한 거죠. 아버지가 타고 다니는 말. 자, 두만의 말. 두만이 자리에 없을 때 두만의 말에다가도 명적을 휘잉 하고 쐈어요. 그제서야 자, 이제 그 목적 옆에 있던 여러 부하들이 모두 다 두만의 말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썼다 그래요. 자, 테스트 끝났죠? 자, 아버지 사냥 나갔을 때 아버지 등 뒤를 쫓아가다가 목측이 아버지 등을 향해 가지고 명적을 휘잉 하고 쏴요. 그랬더니 망설이지 않고 목측 주변에 있던 부하들이 다 두만을 쏴서 죽여버렸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 이 순우 자리를 차지한 흉노의 2대 선우가 누구다? 난제 묵특이다. 요거를 이제 묵돌이라고 읽기도 해요. 묵돌. 한자로 묵특이고 얘네 말로 읽으면은 묵돌, 묵돌 선우 이렇게 읽죠. 근데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거. 자, 봐봐. 어,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다? 이거 진짜 입에 담기도 어려운 끔찍한 일이죠. 그죠? 근데 이게 왜 입에 담기도 어려운 끔찍한 일이죠? 맞아요. 자, 우리는 지금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죠. 공자, 맹자가 만들어낸 그 유교, 그 유학을 이제 기본으로 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유학에서는 제일 중요시 하는 게 뭐예요? 군주에게 충성하는 거. 그 집안에서는.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는 거죠. 그죠? 자, 지금 그런 유교윤리에 완전히 지금 어긋나는 행동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유목민족들은 그 유교라는 것들을 기본 이념으로 삼질 않아요. 얘네들은 그 말 타고 다니면서 자기들끼리 그 돌아다니면서 그 먹고 사는 그 시족, 부족 사회 때부터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더 강한 사람, 더 부족을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통 아버지 자리를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살해하고 빼앗는 경우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런 유목민족들을 야만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야만인이라고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호라고 불렀어. 호. 호. 이 호는 우리말로 쓰면은 오랑캐죠, 오랑캐. 공자, 맹자의 그 유교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런 야만족, 천박한 오랑캐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 오랑캐를 가리키는 한 글자로 뭐라고요? 호. 자, 우리 조선시대 때 청나라가 쳐들어왔죠. 그래서 우리 청나라에 의해서 짓밟히잖아요. 인조가 남한사상에 항복했죠. 병자? 호란 들어봤어요? 오랑캐가 일으킨 난리라는 거예요. 조선이 머리 깎고 뭐랄까, 부모도 몰라보는 무지막지한 야만족들에게 당했다고 생각하면서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얕잡아봤잖아요. 그리고 오랑캐인들이 입는 옷에는 바지인데, 자, 보통 한복에는 그 주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한복에 주머니가 없죠? 주머니가 따로 있죠, 이렇게 복주머니라 그래가지고. 세뱃돈 여기다 넣잖아요. 자, 근데 이 기마민족, 말 타고 다니는 이 유목민족들은 바지에 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주머니들은 뭔가 이제 물건이나 이런 것들 저장하기도 좋고, 아무튼 유목민족들이 이제 말 타고 다니면서 편하게 쓰려고 만든 주머니란 말이에요. 한복에는 없는 거. 이 주머니를 오랑캐 주머니라 그래서 호주머니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오랑캐들은, 자,
뭐 밀가루, 밀가루 같은 거 기름에다가 기름 두른 철판에다가 꿀이나 깨나 떡 같은 거 만들어 넣어가지고 씩 해서 납작하게 해서 만들어 먹는단 말이에요. 오랑캐들의 떡, 또, 호떡이죠, 호떡. 네.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먹던 음식이 아니에요. 그 이 나쁜 자식아 하면은 호종자라고 하거든요. 정조대왕도 썼다는 욕인데 호로자식이란 말 들어봤어요? 에이 호로자식아 그 심한 욕이죠. 그때 호도 이 오랑캐를 뜻하는 호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흉노는 이 묵특이라는 지금 묵특 얘기 들었는데 카리스마가 좀 있는 인물일 것 같아요, 없는 인물일 것 같아요. 카리스마 보통이 아니죠. 자기 부하들을 잘 부릴 줄 알죠. 예. 자, 한 번은 이 흉노 동쪽에 살고 있는 이 동호가 좀 막강했거든요. 나중에 이들은 이제 선비라고 불리게 되는데 뭐라고 불리게 된다고요? 예. 얘네가 이제 만만치가 않았어요. 한 번은 동호에서 사람이 왔어요. 흉노 묵특선우한테 말을 좀 달라는 거예요. 말. 히잉 말 있죠. 자, 그래서 묵특선우가 부하들 모아놓고 야 말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었어요. 그럼 부하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동호가 힘이 셌거든요. 반은 말을 주면 안 된다 그러고 반은 줘도 된다 그랬어요. 자, 묵특선우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말 다 줘버리라 그래요. 자, 그래서 말을 동호한테 다 준다. 자, 한 번 이제 말을 받아냈더니 동호가 이제 우쭐해졌겠죠? 자, 그래가지고 또 흉노에 또 찾아와가지고 이번에는 여자를 달라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이제 묵특선우가 신하들을 모아놓고 물어봤어요. 여자를 줘 말어. 자, 또 반은 주자 그러고 반은 주지 말자 그랬어. 자, 근데 묵특선우가 여자도 다 줘버리라 그랬어. 자, 동호에서 이제 흉노를 얕봤겠죠. 그렇죠? 계속 달라는 대로 다 주니까. 그래서 또 사람을 보냈어요. 자, 이번에는 흉노랑 동호 사이에 못 쓰는 땅이 있었어요. 그럼 못 쓰는 땅들 황무지라고 하죠. 이 못 쓰는 땅이 황무지가 여기 있었는데 요 땅을 달라는 거예요. 자, 묵특선우가 이번에도 부하들을 모았어요. 자, 이거 땅을 줘야 돼 말아야 돼 물어봤단 말이에요, 부하들한테. 자, 그랬더니 부하들이 전에 제 묵특이 다 퍼줬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줘도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또 이번에는 한 부하가 전체가 10명이면 한 7명 정도가 땅을 다 떼어주자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묵툭이 그 자리에서 땅을 주자고 한 신하들을 다 죽여버려요. 자,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 말도 아니고 여자 이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거, 땅이란 말이에요. 땅이라는 거는 절대로 뺏기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을 주자고 했던 사람들은 언젠가 다시 다 나라를 배신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묵툭이 이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자, 그리고는 자기가 준비해놓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동호를 쳐서 동호를 멸망을 시킨단 말이에요. 동호는 또 방심하고 있었고, 흉노가 그동안 계속 자기들한테 뭐 여자든 말이든 계속 건네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뭐 서쪽으로는 월지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월지라는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거의 빈사 상태로 만들어버린.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초원의 제국을 만든 나라가, 주원지의 형제 엄마. 그 개월지는 인도 북부에 있었던 그 쿠시안 왕조라고 있어요, 인도에. 그 대월지의 후손들이 그 쿠시안 왕조를 세우고, 쿠시안 왕조 사람들이 이제 인도인들의 어떤 뿌리가 되죠, 나중에. 자, 그래서 아무튼 흉노는 여기 그 만리장성 북쪽의 초원지대에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제국을 건설한다. 자, 근데 아무튼 그런 묵특선우가 있는 흉노를 유방이 쳐들어간 거예요. 그 유방은 나름대로 군대를 많이 모았어요. 자, 유방의 군대 30만. 아, 그리고 여기 마침 또 고조라는 말이 나왔는데, 요거 좀 설명을 할게요. 어, 우리 저 조선 건국한 임금님을 뭐라고 하죠? 태조 이성계라고 하죠. 그죠? 자, 태조는 그 이성계의 이름일까요?
아니죠. 태조가 그럼 뭘까요? 해보면, 어? 처음 시작하는 거. 그거는 이제 뜻이고. 그게 무슨 누구? 시호는 좀 더 길어요. 묘호예요, 묘호. 자, 묘호가 그럼 뭘까요? 임금에게 올리는 어, 지금 처지. 맞아요. 그 임금이 죽고 나면 그 임금의 업적을 평가해가지고 올리는 칭호를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묘호가 있고 시호가 있어요. 시호는 더 길고 뜻도 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한자도 많고. 근데 그 시호는 임금뿐 아니라 이제 그 신하들도 시호를 받거든요. 대표적인 시호가 우리 이순신 장군, 충무공이라는 시호가 있죠. 자, 그러니까 뭔가 나라에 큰 업적을 남기거나 한 사람들한테 올리는 게 묘호랑 시호인데, 시호는 임금뿐 아니라 신하나 일반인들한테 가기도 해요. 뛰어난 업적을 남겼으면. 근데 묘호는 오로지 중국의 황제들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묘호가 뭔지 볼게요. 나중에 너희 경복궁 가보면 알 텐데, 자, 임금이 사는 이곳, 궁궐이죠. 예. 임금은 어디를 보고 앉을까요? 남쪽을 보고 앉아요. 임금은 어디 쪽을 보고 앉는다고요? 남쪽, 남면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 궁궐 주변에 있는 사대문, 동서남북문을 사대문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 정문을 어느 문으로 칠까요? 그쵸. 남문을 정문으로 친단 말이에요. 우리 경복궁의 정문이 그래서 무슨 문이에요? 광화문이죠. 경복궁의 정문, 이 광화문은 경복궁의 남문이에요. 예. 그럼 임금이 남쪽을 보고 앉으면, 자, 이쪽은, 어, 임금 기준에서 무슨 쪽이 되죠? 왼쪽, 오른쪽 하면? 이쪽. 왼쪽. 임금 기준으로. 왼쪽이죠, 왼쪽. 왼쪽을 뜻하는 한자가 뭐죠? 저. 좌죠, 좌. 네. 자, 그럼 이쪽은 임금 기준으로 어느 쪽이에요? 우죠, 우. 동양에서는 중국 황제들이 어떻게 했냐면 궁궐 기준으로 이제 그러니까 남쪽으로 앉고 궁궐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다가 예, 종묘라는 걸 설치해요. 예, 종묘. 그리고 오른쪽에다가는 중국에서 옛날 주나라의 시조로 알려져 있는 곡식을 잘 재배했던 곡식의 신, 후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사가 잘 돼야지 나라가 부자가 되죠.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 후직한테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농사의 신 후직에게 제사 지내는 사직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동양의 기본적인 궁궐 배치는 궁궐을 기준으로 왼쪽에 종묘, 오른쪽에 사직이 위치하는 거죠. 좌묘, 우사란 말이에요. 그럼 이 종묘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이 사직에는 곡식의 신을 모셔놓은 그 제사단이고, 자, 종묘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자, 임금님이, 나라가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은, 임금님이 여러 명 등장하죠. 그 임금님들 돌아가시면 보통, 그죠? 묻어야 되죠. 근데 도성 안에다 묻어요? 보통 밖에다 묻어요? 도성 안은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밖에다 그 명당 자리, 양지 바른 곳에다가 임금님들을 묻는단 말이에요. 조선 임금이 27명이에요. 근데 여러 임금님들마다 다 중요한 임금님들이죠. 조상님들이고, 조선 왕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분들 돌아가셔서 묻어놓으면, 적당한 때 매년 그분들 돌아가셨을 때 원칙적으로는 가서 임금이 이제 제사 지내고 해야 되죠. 근데 임금이 27명인데, 그거를 매년 그게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임금이 할 일이 많은데 그거 다 돌아다닐 수 없죠. 그래서 그 임금님의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임금님이 생전에 했던 업적, 자, 이런 것들을 나무로 만든 패에다가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해가지고, 어, 이제, 그 기록한 그 패차를 신주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신주. 혹은 위패라고 불러요. 임금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임금님의 이름과 생년월일, 임금님의 업적을 적은 이 신주는
임금님의 영혼이 깃들었다고 믿는 그런 어떤 기념품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한 공간에다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게 종묘예요. 종묘는 역대 임금님들의 뭘 모셔놓은 곳이라고요? 신주, 위패를 모셔놓은 공간을 종묘라고 부른다. 그 나라의 곧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막 수도로 쳐들어오니까 그 선조왕이 그 종묘에 있는 그 위패들을 다 가지고 의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것만큼은 절대로 불타서도 안 되고 뺏겨서도 안 되는 그 나라의 근본이 이 종묘라고. 네. 근데 종묘에 있는 신주들은 이 선조가 챙겨갔지만 종묘 건물을 뜯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 종묘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타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그 방금 얘기했죠. 그리고 그 신주에 붙는 이름, 예를 들어 이성계, 건국한 사람이죠, 조선. 그 이성계의 신주에 붙는 그 이름이 태조였던 거예요. 그 칭호를 묘호라고 불러요. 이성계 신주에 붙는 그 명칭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묘호. 그리고 그 묘호가 태조였던 거예요. 보통 나라를 건국한 임금들한테는 태조라는 묘호를 줘요. 그래서 우리나라 태조가 두 명이죠. 태조, 왕건. 태조, 이성계.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왕들부터는 원칙적으로 계승한 왕들한테는 조라는 묘호를 안 주고 종이라는 묘호를 줘. 종. 네. 그러니까 정종, 태종, 세종 이렇게 나가죠. 그죠? 자, 지금 한나라를 건국했어요. 그러니까 초나라를 무너뜨리고 한나라를 건국한 초대 황제가 유방이죠. 유방은 원래대로라면 뭐가 돼야 돼요? 한나라 태조가 돼야 되죠. 그죠? 태조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묘호 말고도 또 신하들도 받을 수 있는 시호라는 게 있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유방한테 원칙적으로 사람들이 태조라는 묘호를 올리고 유방 죽은 다음에 높을 고자를 시호로 올려요. 그래서 유방은 원래 원칙대로라면 태조 고황제예요. 예. 한나라 태조 고황제인데 사람들이 유방만큼은 이거는 왜 그런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이 묘호랑 시호를 섞어가지고 그냥 고조라고 불러요. 어. 이게 예. 원래 만약에 묘호로만 부르려면 유방은 뭘로 불러야 된다고요? 태조라고 불러야 하는데 이 시호 고자를 그 묘호처럼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방만큼은 고조 이렇게 부른다. 네. 한나라 고조. 네. 그 눕기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여자 많이 좋아했던 근데 결정적일 때는 천하통일을 놓고 자기 따랐던 사람들 다 죽여버렸던 매정한 그 고조. 한고조 유방. 자, 아무튼 이 고조가 30만 군대를 모아가지고 흉노를 쳐들어가요. 자, 좋은 지적이에요. 흉노가 만만한 줄 알고 쳐들어갔는데 동호도 멸망시키고 월지도 멸망시켰죠. 선생님 말씀 안 드렸지만 저 북쪽에 있던 정령이라고 불리는 유목민족 러시아 후예들도 공격해가지고 쓰러뜨렸단 말이에요. 요 지역을 다 점령한 다음에 고조가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흉노의 기마병들을 모았는데 40만이었어. 근데 선생님 저도 보면 지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네. 심지어 아프가니스탄도 먹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영향력이 엄청 났겠죠? 근데 30만은 주로 보병이었고 유방의 군대는 보병은 어떻게 하는 병사들이에요? 40만은 다 뭐였을까요? 다 기병이었단 말이에요. 말 타고 다니는 병사들이죠. 상대가 될까요? 자, 전투 한 번 했는데 이 30만 중에서 20만이 죽어요. 그리고 유방이 이 만리장성 아래 평성이란 곳에 숨어 들어가는데 40만 군대가 이 평성을 사방에서 포위한 거예요. 슈, 흉노는 거의 뭐 그쵸. 거의 그냥 일방적인 학살. 이 평지에서는 기병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자, 근데 멋모르고 덤빈 거예요. 별 전략도 없이.
자, 이 평성에 있는 백등산에서 벌어진 전투라서 백등산 전투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대패를 한 다음에 평성에 갇혔어요, 유방이.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예요.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불려왔다. 사면 초가라고 했죠? 그런 상황을 유방이 당하게 된 거예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자, 유방이 나 어떡해. 자, 그래서 유방의 꾀주머니 누구예요? 네, 장량한테 꾀 좀 내보라 그래요. 그랬더니 장량이 자, 바깥으로 사람을 보내요. 자, 우리 저 유교 사회에서는 임금님을 황제나 왕이라고 부르고 임금님의 부인을 황후나 왕후라고 부르죠. 그죠? 자, 근데 여기 흉노 사회에서는 임금님을 선우라고 부르고 임금님의 부인 왕비를 뭐라고 부를까요? 아는 사람 있나? 연지라고 불러요. 예쁘죠? 네, 이름. 네. 자, 왕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연지. 자, 묵tuk선우의 연지한테 장량이 사람을 보내요. 여자들 뭐 좋아해요? 선물 좋아하죠? 남자들도 좋아하겠지만 여자들은 또 선물에 약하잖아요. 네. 뭐 금, 은, 액세서리, 옷, 뭐 옷. 그러니까 봄을 웬만한 그 여자들이 치장할 때 꾸밀 수 있을 만한 아주 그 좋은 것들, 진귀한 것들을 다 보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연지가 기분이 매우 좋았겠죠. 근데 선물 보내놓고 장량이 편지를 몰래 쓱 하나 그 선물에 끼워놨어요. 자, 지금 우리 고조가 위기에 처했는데 남편한테 좀 잘 얘기를 해가지고 좀 포위 좀 풀어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이 부인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자, 연지가 마침 기분도 좋았고, 자, 그래서 부인은 보통 남편이랑 같이 자죠. 연지가 그날 밤 이제 묵tuk선우랑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리고 뭐 남녀 사이에 이르니까 뭐 무슨 조화를 부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아무튼 뭐 되게 열심히 했나 봐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연지가 네, 묵tuk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 우리 지금 만리장성 남쪽까지 내려왔는데 여기 우리가 원래 살던 곳이 아니잖아요, 여보. 우리가 사는 곳은 여기 망남의 여기 망남과 막부의 이 초원지대인데 여기는 농사를 짓는 곳인데 우리 여기서 오래 머물 수도 없고 여기서 괜히 그 한나라 사람들 더 죽이고 있어봤자 얻을 게 없다. 우리 지금 저 장량으로부터 선물도 많이 받고 이것저것 받았는데 우리 살던 곳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한단 말이야. 자, 묵투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진짜 여기 계속 있어봤자 그렇게 득될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날 아무튼 뭐 연지에게 어떤 뭐 서비스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자기 살던 장성 이북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장량의 기지로 인해서 유방이 간신히 구사일생을 해요. 근데 이거로 끝이 아니었겠죠? 그냥 돌아갔을까요? 그냥 돌아가지 않고 이때 그쵸? 그러니까 이 북특선우가 돌아가는 대가로 어마어마한 금과 은을 매년 한나라로부터 받기로 해요. 금과 은 그리고 비단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해마다 매년 바치는 보물이라는 뜻에서 세, 해세자예요. 해세자. 세기라 할 때로 들어가고 1세, 2세, 3세 할 때가 1년을 뜻하죠. 이어에 이어. 해마다 바치는 보물. 세패라고. 이거를 이제 매년 흉노에게 가져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힘나라가. 그거 맞아요, 맞아요. 화폐, 지폐. 자, 그리고 여기다 하나 단서 조항을 더 달아요. 매년 한나라의 공주를 흉노에 출가시킨다. 자, 이 중국 사람들은 이 지방에 있는 그 오랑캐들을 오랑캐들이라고도 불렀고 지방의 오랑캐들이 사는 지역을 어, 번이라고도 불렀거든요. 울타리 번자 써가지고. 자, 이 공주를 뭐라고 불렀냐면 화번공주라고 불렀어요.
화는 뭐 화해하다, 친하게 지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흉노랑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매년 그러니까 선우가 바뀔 때마다 바치는 그 공주라는 뜻에서 화번공주. 그리고 이제 흉노와 한나라는 한나라가 형, 흉노가 동생의 관계를 맺게 돼요. 형제가 된 거예요. 근데 형 삥을 뜨는 동생이에요. 매년 형한테 막대한 금과 은과 비단을 선물로 받고 흉노 선우가 바뀔 때마다 한나라 공주가 시집을 와야 돼. 흉노 선우한테. 자, 이런 관계 겉으로 보기에는 뭐 형제 관계다 해가지고 좋아 보이지만 누가 당한 거죠? 이거 일방적으로? 한나라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죠. 자, 이런 관계 앞으로 이제 중국의 왕조들이 흉노뿐만 아니라 뭐 유연이나 돌궐이나 선비나 뭐 여진족이나 거란족이나 이런 오랑캐들한테 이런 식으로 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중국 왕조들이 유목 왕조들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이제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 선물로 바치고 공주를 출가시키는 이런 관계를 화친이라고 불러요. 자, 화친은 중원 왕조, 중국의 왕조가 유목 왕조에 비해서 군사적으로 우세의 열세예요. 열세죠? 열세인 가운데 열세라는 말 뭔지 알죠? 우열할 때 우세 열세 들어봤죠? 우열을 가리다. 우는 높은 거고 열은 좀 낮은 거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럴 때 맺는 관계죠. 자, 그래서 유방이 항우도 무찌르고 천하 통일하는 데까지 성공했지만 이 흉노한테만큼은 아주 작살이 난 거예요. 이 관계가 언제 뒤집힐까요? 한나라가 언제 흉노를 다시 이렇게 몰아내고 좀 떨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자, 시간이 한참 흘러서 무려 60년이나 흐른 다음에 싸우는 거 좋아하는 황제 한나라 무제 때 요때 한나라가 흉노에게 그동안 당해오던 그런 것들을 되갚아주고 뒤집어 버린다. 여기까지 할게. 다음 시간에는 고조가 죽고 나서 고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한나라 2대 황제 해제의 이야기를 볼 거예요.